전례 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유례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미국 전략 거점인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한의 ICBM이 핵 전력화를 위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해 2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긴장 속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곳은 유명 관광지여서 한국인 관광객도 100여 명이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명만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초음파, MRI, 로봇 수술 2인실 등 3,800여 개의 진료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위 30%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액을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계좌까지 들여다보는 등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관명 갑질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박 대장의 공관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쓸 수 있는 촬영 장비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종류도 시계나 안경, 몰카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염과 분노, 전면 전쟁,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까지 출렁이자 정부는 한반도 위기설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ICBM 개발은 또 하나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을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결론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작성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보고서의 요약문을 단독 입수했다는 겁니다. 미 정보당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미 본토에 닿는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했지만 여기에 실을 수 있게 소형화된 500kg 이하의 핵탄두는 만들지 못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북한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성공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또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 ICBM의 남은 과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 ICBM을 실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북한의 핵 ICBM이 이제 보유 시점의 문제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빠른 핵과 미사일 개발이 영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거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무력과 마주할 거라며 전에 없던 강한 톤으로 선제적 군사 행동까지 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휴가지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대한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을 더 위협하다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트럼프 대통령은 성에 차지 않는 듯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를 반복한 뒤 무력이라는 말을 덧붙여 재차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북한의 불바다 위협을 영어식 표현으로 받아쳤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 군사공격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지난 주말 예방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반영한 거란 분석입니다. 국방정보국의 북핵 기밀평가가 보고된 지난달 말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쟁 불사론을 비롯해 전쟁이라는 단어가 부쩍 등장한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전해지자 국거래일제 상승을 이어오던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미국 방송들도 밤늦게까지 속보를 이어가는 등 기존 대북 경고 때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그러자 북한은 전면전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맞불을 놨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미군의 전략 거점인 괌을 포위 타격, 즉 괌 주변 해역에 미사일을 여러 발 쏘겠다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강청환 기자입니다.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북한 전략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이 지역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중장거리 화성 12형 미사일로 미군 전력이 집중 배치된 서태평양의 미국령 괌 주변에 포위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종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 영토 부근에 미사일을 쏘겠다며 직접적 위협을 가한 건 처음입니다. 특히 화성 12형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5월 시험 발사에 성공해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사거리가 5,000km 안팎으로 괌을 넘어 알래스카까지 도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대형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위 사격이란 괌 주변 해역을 겨냥해 미사일 여러 발을 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미국으로선 중대한 도발 차원을 넘어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별도 성명에서 전면전까지 거론했습니다.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성들이치 없애버리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발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어제 한반도로 다시 출격한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입니다. 날렵한 생김새가 백조와 비슷해서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파괴력과 기동력이 제일 앞서는데 마하 1.2의 속도로 날아가 적진을 융단 폭격합니다. 이 폭격기가 출발한 미국 공군 기지가 바로 괌에 있습니다. 앞서 북한이 포위 사격 지역으로 괌을 지목한 이유를 문준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 오전 괌 기지를 출발한 B-1B 2대는 우리 상공을 동에서 서로 관통한 뒤 괌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B-1B 편대를 전개한 건 지난달 30일 이후 9일 만입니다. 군 관계자는 B-1B는 작전 지형 숙달을 위해 한두 달에 한 번씩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다며 비공개로 올 때도 있지만 이번엔 공개적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괌을 지목해 위협한 이유는 바로 B-1B 전략 폭격기의 발진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1B 등 전략 폭격기뿐 아니라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감시 자산까지 집중 배치돼 있습니다. 아프라 해군기지에선 핵잠수함도 출격합니다. 한반도까지 3,500km로 유사시 아태 지역에 신속히 전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 발진기지인 괌도를 예의주시하게 하며
지하 견제를 위한 의미 있는 실제적 행동을 반드시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미군 6천 명을 비롯해 16만 명의 주민이 사는 괌 당국도 북한의 위협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their forces ready to protect and defend not only Guam but all American interest in this region and the homeland. 괌에까지 이어진 군사적 긴장감은 이달 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인색한 평가를 하던 미국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돌연 후한 점수를 준 데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같은 대북 군사 옵션을 가동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 아니냐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군 내부에서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완성됐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의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미사일 탄두부의 70% 이내에 핵탄두를 넣을 수 있느냐인데 단거리 스커드부터 장거리 화성 14형까지 그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공식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ICBM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해갖고 정확히 할 것인가 그건 아직도 완성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핵탄두 소형화를 인정하는 건 북한의 핵카드가 더욱 강력해진 걸 수용하는 것이고 한미 모두 대북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의 소형 핵탄두가 완성됐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다른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형화 평가에 저도 동의하고요. 최악의 경우 예방전쟁이나 선제 타격 같은 군사적 옵션을 수행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포석으로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화성 14형을 2차례 시험 발사한 데 이어 괌에 대한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까지 쏟아내며 미국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진 건 맞지만 위기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 내부 결속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반응은 정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명을 내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괌 포위 사격 발언은 북한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동시에 한미 동맹 관계를 갈라놓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상황이 엄중해진 건 맞지만 잘 관리하면 오히려 현 상황을 극복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사강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군 수뇌부 보직 신고 자리에서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을 조기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을 강조했는데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같은 독자적인 대응 능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그러면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랑 김정은이 한 말만 놓고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는 말만 보면 거의 지금 전쟁 상태인 것 같아요. 예, 포위 사격, 화염과 분노, 그야말로 지금 강대 강의 대결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런 말싸움이 실제 좀 무력 사용으로 이게 이어질까요? 지금 오늘 북한이 내놓은 반응을 보면 이 괌 주변에 미사일을 쏘겠다고 했는데 이 군사 작전을 사전에 예고하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보면 엄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전 영상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 네, 이게 11년 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핵실험을 예고하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겠지만 결국 북한은 실제로 예고대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면서도 이 검토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말로 괌 주변에 미사일을 쏠 거냐라는 부분이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위기가 고조되다 보면은 실제로 태평양상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날아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청와대에서는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방금 안효식 기자 이야기한 대로라면 미국 내부에서도 좀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근데 지금 이제 8월 위기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8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이달 하순부터 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훈련이 열리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 8월 위기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8월에 그러면은 위기가 없이 지나가면 9월부터는 괜찮아지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가 점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국면인 것이지 특정한 8월, 특정한 9월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이 북미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주요하게 좀 중점을 둬야 될 과제가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뭐 북한과 미국 아니면 남북 사이에 좀 대화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위기하고 대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위기가 커지면 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화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아직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 번은 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대화가 잘 될 거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 위기 국면에서 한 번은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그런 모습을 있습니다.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비로 한 해 500만 원 넘게 쓰는 국민이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결정했지만 수십만 원 하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현재 MRI는 암과 뇌혈관 질환 진단에만 딱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용 부담 크죠.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앞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MRI와 초음파, 로봇술 등 그동안 환자가 100% 부담하던 3,800여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가 대상입니다. 일반 진료비의 2배 가까운 대학병원의 일명 특진비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또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2, 3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부터는 1인실도 중증호흡기 질환자나 산모의 경우 일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병원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을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개 병상으로 4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혜택은 더 강화하고 하위 30%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액을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조 원 정도 모아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과연 보험료 인상 없이 가능할지 또 그동안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해 별도로 돈을 내왔던 사람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 병원비는
2015년에만 13조 5천억 원입니다. 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 이 부담을 2022년까지 4조 8천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이에 필요한 돈은 30조 6천억 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원이 있지만 이 중 10조 원은 다음 정부에게 남길 방침입니다. 결국 20조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국고 보조금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데 건강보험료를 3% 정도만 올리면 되지만 보장률을 더 높이면 보험료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손의료 보험료도 손봐야 합니다. 무릎이 심하게 휘어 수술을 받은 이 환자는 병원비 1,000만 원 중 450만 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고 본인 부담금 550만 원은 실손의료 보험회사에서 내줬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실손의료 보험회사는 이 돈을 안 줘도 돼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민간보험회사는 1조 5,244억 원의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이 활성화됐을 때 실손이 손해를 줄인 부분을 자기 소비자들한테는 돌려줘야죠. 정부는 공사보험연계법을 올해 안에 만들어 민간보험회사가 보는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어젯밤 중국 스촨성의 유명 관광지 주자이거우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수만 명이 급히 대피했고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우 특파원입니다. 산사태로 자욱해진 먼지를 뚫고 관광객들이 걸어서 지진 지역을 탈출합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주민과 관광객들도 건물이 크게 흔들리자 일제히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发现灯泡在摆，那个玻璃就这么在晃动，晃动得特别厉害。然后我们3个人就飞一样的跑出去了。 어젯밤 10시 19분 중국 수촨성의 유명 관광지 주자이거우에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관광객 3만 5천 명을 포함해 10만여 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247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돼 절경을 자랑하던 호수도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에 묻혔습니다. 지진 현장에는 소방대와 군부대까지 투입돼 부상자 구조와 관광객 철수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이 끊긴 데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대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촨성에선 지난 2008년에도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해 8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면서 단층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지난 100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8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주자이거우에 이어 오늘 아침 8시 27분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지진국은 두 지진 사이에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중국 대륙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진 다발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지진이 난 곳에는 한국 관광객 101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지금은 모두 지진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성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자, 이곳이 지우자이거우, 우리가 흔히 구체구라고 부르는 이 관광지에서 청두시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우자이거우로 들어가는 도로는 모두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자이거우에서 우리 관광객을 태우고 나온 버스도 이 도로를 지나왔는데 아직 청두시에 도착하지 못한 관광지들도 있습니다. 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나오는 차량과 또 구조 인원을 싣고 들어가는 차량이 엉켜서 이 교통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주자이거우에 관광을 하던 한국인은 단체 관광객 99명과 자유여행객 2명 등 101명으로 파악됩니다. 다행히 2명만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지만 관광객들은 지진의 공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려고 많이 물잔 들다가 완전히 다 흔들리고 떨리고 그 와장창 다 상대리차가 다 내려앉고 그 계단 다 무너지고 비명소리 들리고. 관광객들은 밤 기온이 15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담요 한 장을 너댓 명이 나눠 덮고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진이 밑에 나당에서는 계속 흔들흔들하고 저기 여름모당에 가게로 가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전부 옷을 샀어요. 잠바도 사고 양말 사서 신고 써서 다들 엄청났죠. 우리 관광객들은 자정 무렵이면 모두 청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처음 강진 이후 천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중국 재난당국은 앞으로 규모 6 이상의 강력한 여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촨성 청두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채에 12억 원이 넘는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얼마 전 이 아파트를 산 29살 김모 씨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데도 보유주택이 4채나 됩니다. 부모의 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집을 산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겁니다. 비싼 전세로 한번 해주시고 이제 2년 뒤 만기 때 이제 집을 이제 사주시는 거죠. 그러면 세무조사에 피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김 씨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을 추려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세종시, 부산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거나 매매 가격을 낮춰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탈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까지 들춰보는 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세무조사 카드를 꺼낸 건 지난 2005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투기 과열 지분의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집하여 자금 출처를 빠짐없이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규제를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수도권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군 검찰이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 박찬주 대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공관과 집무실을 비롯한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대장의 전역을 미루게 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한 지 닷새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모두 5곳입니다. 박 대장이 쓰던 대구 이작전 사령부 공관과 집무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계룡시 자택이 포함됐습니다. 휴대전화와 수첩은 물론 사령부의 물품 내역을 정리한 장부도 압수했습니다. 공관병 가혹행위 여부는 물론 냉장고를 비롯한 공관 비품을 빼돌린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 대장은 16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뒤 오늘 새벽 스스로 운전에 귀가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박 대장은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했는지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보직을 잃은 박 대장은 자동 전역 대상이지만 국방부가 정책연수 발령을 내면서 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역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장이 지난해 7월 공관병 부당대우 문제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 문제로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한 달간 따로 살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유명 사찰에서 한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고 일본은 물론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라에 있는 대규모 사찰단지인 도다이지입니다. 8세기에 창건된 곳으로 수많은 목재 건물들이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인 홋케도 법당의 나무 난간 부분에서 한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東大寺の国宝法華堂で見つかりました。鎖を越えてお堂に近づき書かれたのがわかります。 뾰족한 무언가로 긁어서 쓴 듯한 한글 이름, 그리고 그 왼쪽에 눈동자 모양의 그림이 선명합니다.
大事な日本の文化財ですし、許されるもの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国宝、そういったものをですね、管理、お守り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立場としてはですね、大変申し訳ないと。 일본 경찰이 즉각 수사에 들어가 주변 CCTV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한국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또다시 한국인에 의한 문화재, 유물 훼손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후쿠시마현의 한 신사 석상들을 일부러 파손했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일본 인터넷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철없는 장난이 한일 두 나라 국민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시동을 켠 채 잠깐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잠깐 주차할 때라도 시동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CJB 김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에서 갑자기 뽀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는 아파트 주차장을 가득 메웁니다. 연기 나는 것을 발견한 청소반장님께서 사무실 바로 오셔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119로 바로 신고를 하고 또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소장님께서 1차 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주차해놓고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엔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지난 7일 충북 진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도 막 주차한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차를 모두 태웠습니다. 장시간 운행으로 엔진이 뜨거워진 상태에선 달릴 때보다 세워둘 때 엔진이 더 과열되기 쉽습니다. 달리는 중간에는 그 자연적으로 공랭이 되면서 차량의 내부 엔진 쪽을 식혀주거든요. 번지면서 크게 퍼지지 않다가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는 그게 위로 번지면서 실제 화재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엔 엔진 내부 온도가 쉽게 상승해 고무 호스가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기름이 새는 경우가 잦은데요. 장시간 방치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차량 점검에 특히 신경 쓰고 잠시 주차할 때라도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CJB 뉴스 김다혜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에어컨 화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실외기가 과열돼서 불이 난 걸로 알려졌었는데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에어컨 화재를 분석해봤더니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의 한 봉제 공장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다쳤고 공장 내부와 집기를 태웠습니다. 조사 결과 불이 시작된 곳은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한 전선이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의 전선이 부실하게 연결된 상황을 만들어 실험해봤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선 내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400도씨를 넘어섭니다. 이내 연기가 나고 불길이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3년 사이 일어난 에어컨 화재 52건을 조사한 결과 80% 가까운 41건이 전선 연결 부분에서 불이 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결 부위가 닳고 삭아서 불이 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선끼리 연결하는 그런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전선이 녹으면서 합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엔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엔 환기를 잘 안 할 경우 내부 온도가 높아져 전선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실외기 전선을 연결해야 할 경우 되도록 제조사에 맡겨야만 화재에 따른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연결해야 할 상황이라면 전기 테이프보다는 슬리브나 와이어 커넥터 등을 써서 견고하게 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들입니다. 자, 일반 구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앞쪽에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안경이나 라이터, 또 단축 구멍도 몰래 카메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몰카들이지만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과연 괜찮은 건지 먼저 이성훈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자상가를 방문해 몰래카메라를 찾아봤습니다. 볼펜도 있고 차키도 있고 제일 무난한 게 카드 방식이 제일 많이 써요. 또 다른 가게에선 아예 카탈로그까지 갖춰놨습니다.
누가 이거 카메라인지 몰라요. 판매하는 사람 저희가 알지. 몰카는 알아보기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용할 때 그 위아래 뚫린 구멍이나 벽 같은 데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되게 조심하게 돼요. 사진 찍힐까 봐야 불안하고 그래서 또 감추고 다니죠. 몰카 탐지 장비도 덩달아 잘 팔리는데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탐지기로 이제 찾아낼 수 없는 이제 몰래카메라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제 알 수 없어서 이제 적발할 수 없는 부분. 2년 전 국회에서 몰카 판매 허가지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판매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래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소형 카메라는 판매 소지에 있어서도 행정적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몰카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데 지난 5년 사이 대부분이 몰카인 변형 카메라는 무려 163가지나 전파 인증을 받고 시중에 출시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되는 순간 2차 또 3차로 이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며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는 무죄를 주장하며 문제의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보지 못한 영상을 재판부와 양측 변호인이 확인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나오는 영상일 거 아니에요. 재판장님한테 진짜 너무나 빌고 싶은 거 제발 보지 말라고. A씨는 지금도 문제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출됐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삭제됐던 영상이 증거 제출을 위해 사설보건업체에서 복원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의 두려움까지 계속되는 고통이 이렇게 몰카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달에 또 지인이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가 연락 오면 심장부터 철렁해요. 혹시나 해서. 이 때문에 몰카 영상을 전문적으로 지워주는 업체까지 성업 중입니다. 보통 몰카라든가 리벤지로 보통 한 140건에서 한 120건 정도가 이제 문의를 줘요. 몰카 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는 만큼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혼다의 신형 SUV 내부에 녹이 슬어 있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혼다 측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3주 전 혼다의 신형 SUV인 CR-V 차량을 산 원모 씨는 차량 대시보드 안쪽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어 변속기를 지지하는 철제물에 녹이 슬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 차량뿐만이 아닙니다. 2주 전 구입했다는 또 다른 차량에서도 심하게 녹이 쓴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차량 구매자들의 인터넷 동호회에는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신차에 녹이 슬어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의 글이 100여 건에 달합니다. 4천만 원 넘게 돈을 주고 산 차인데 그것도 신차를 저런 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판 입장이니까 저희 산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해당 차량은 미국에서 제조해 선박에 실어 들여오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돼 지금까지 1,000대 이상 팔렸습니다. 혼다 코리아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엔 영향이 없다면서도 신차에 녹이 생긴 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인데 신차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좀 고객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수검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경로로 발생이 되었는지 추적 중에 있습니다. 제조사는 전수조사를 벌인 뒤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차주들과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인사가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계엄군 사격 장면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인데 박세윤 기자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전두환 씨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영화 장면이 어떤 겁니까? 네, 영화에 보면 계엄군이 광주에서요.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을 겨냥해서 사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이었던 민정기 씨가요. 그제 SBS의 주영진 뉴스브리핑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시민들을 조준해서 계엄군들이 사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당시 조준 사격한 일이 없고요. 그냥 그 당시 계엄군이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자위 차원에서 사격을 한 거지. 네, 민정기 전 비서관은요. 전두환 회고록을 책임 정리했다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네, 그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시민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주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회고록에도 보시면요.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포함해서 회고록에서 33곳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5.18 단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책 판매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거든요. 네. 최근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지 않으면 책을 판매, 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에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시 변호인은요.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문장, 그러니까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정당 방위 차원의 사격은 있었지만 총을 들지 않은 비무장 시민에게까지 총을 쏜 건 아니란 취지다. 이런 해명입니다. 네,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게 발표한 일이 없다라는 게 거짓이란 증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총격을 당한 사상자들이 많이 있고요. 당시 검찰 신문 조서를 보면 학교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계엄군이 쏜 총을 맞아서 숨졌고요. 또 주민들이 총상을 입었던 사례들처럼 무고한 시민들이 총을 맞고 죽거나 다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계엄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사격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계엄군 간부가 이 조준 사격을 지시하는 걸 들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시민들이 싹 흩어지니까 그 장갑차에서 이제 그 탄박스를 내려줘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마 중대장이었을 것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고 조준 사격 안 해. 네, 지금 전두환 씨 측은요, 이 내용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두환 회고록에 북한군 개입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전두환 씨가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할 때는요, 북한군 개입설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번 회고록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거 이거는 일구이연이다.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한 모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5.18 민주화운동 진압이 내란 목적의 살인이라는 거는 97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상태고요. 전 씨가 이렇게 역사적, 사법적 판단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만큼 5.18 발포 당시에 발포 명령의 진상 그리고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더욱더 절실해진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97년 대법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건 분명해졌지만 누가 당시에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가려지지 않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놓고 경북 성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지 주변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내일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부터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성주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사드 기지에서 2km쯤 떨어진 경북 성주 소성리는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길목 곳곳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치를 찬성하는 현수막도 간혹 눈에 띕니다. 임시검문소에서는 화물차가 올 때마다 사드와 관련된 물품인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를 하루 앞둔 오늘은 37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500여 명은 현장조사 참관 자체가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격이라며 정부의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타고 온 버스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과 주민들은 현장조사장이 올 경우 이곳에서부터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부지 공사를 위한 하나의 전조기 때문에 이를 저는 사드 배치의 일환으로 보고서 저희는 철저하게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다. 오늘은 절대 안 된다. 다 놀라. 오겠나 와봐라. 주문을 가고 하고 우리 책이라고 갖다 놓을게. 앞서 오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산 위로 올라가 사드 기지 50여 미터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며 내일 전자파와 소음 수준을 측정해 처음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강한 반대 분위기를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이유건입니다. 11년 전 황우석 사태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를 떠났던 박기영 당시 과학기술보좌관이 이번에 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돼 돌아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4당은 물론 시민단체, 과학계까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지난 2006년 당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파문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서 물러났습니다. 황 교수 논문에 무임승차하고 본인 전공과 큰 관계가 없는 과제 2건으로 황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황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잘 알다 보니까 오가나이징을 제가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애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니시에이션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박 교수가 11년 만에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자 야4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대미문의 과학 사기 사건의 공범격인 인물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앉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지금까지 나오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핵폭탄급의 적폐 인사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9개 시민단체도 촛불 민심이 요구한 적폐 세력 청산에 배치되는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과학인 229명도 실명으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박 본부장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박 본부장의 이력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경험이 중요한 자리여서 임명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입추가 지나니 밤 공기의 무더움은 조금 나아진 듯하죠. 오늘은 곳곳에 비까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었습니다. 지금 내리는 내륙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내륙 많은 곳에서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내륙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 대전 역시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주말까지는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면서도 주변국들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북 정책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한 만큼 현재의 위기 국면을 누그러뜨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